네, 반갑습니다. 드디어 3학년도 진도를 좀 나갔습니다. 이게 정말 좀 미쳤다 싶은 게 중간고사를 치고 나서 처음 나갔습니다. 역사 진도를. 뭐 행사가 좀 많고 이리저리 빠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 고려 우리 한단원 전체를 나가야 되는데 뭐 책 내용만 자체를 본다면 뭐 그렇게 분량이 많지 않겠다 느낄 수도 있지만 안에 내용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오늘 수업을 해봐서 알겠지만 그 뭐 학습지의 양 자체는 얼마 안 되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 설명하는데 시간이 꽤나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정말 큰일입니다. 근데 또 제가 수업하다가 딴 얘기를 안 할 순 없고 그래서 최대한 자제하면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조금 빨리 달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려의 후삼국 통일 과정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다시 후삼국 시대로 돌아가야 되고 그래서 후고구려에서 고려가 건국되는 과정을 좀 봐야 되는데 빠르게 그냥 스킵해서 궁예가 좀 미쳐가지고 결국은 쫓겨나죠. 그래서 쫓겨나고 그 자리에 왕건이 이제 추대되는 형태로 올라갑니다. 물론 뭐 3번 정도 거절합니다. 예의상. 그래서 아유 내가 무슨 왕이야. 안돼 안돼. 나 아니야. 나 그러려고 내가 왕 쫓아낸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 빼다가 결국은 뭐 마지못해 아유 뭐 그럼 어쩔 수 없이 내가 왕 할게 하고 이제 추대된 형태로 이제 왕이 되는 그 사람이 태조입니다. 그래서 918년에 후고구려가 이제 고려라고 한 이름으로 바뀐 거죠. 그냥 나라 이름이 바뀐 것이지 뭐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열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고구려를 계승했고 자신의 근거진 송악으로 천도하게 됩니다. 이곳이 바로 지금의 개성, 이 당시에는 나중에 고려의 개경 수도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고려는 후백제랑 경쟁 관계였지만 신라에겐 굉장히 우호적인 우호적인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게 엄청난 큰 메리트였죠. 그다음 후백제는 왕위 계승 다툼 일어나서 검스 사명제랑 금강 막내 금강과의 권력 다툼에서 결국은 요 검스 사명제가 금강을 죽이고 견훤을 자신의 아버지인데 금산사라고 하는 절에다가 감금시켜 뒀는데 탈출하죠. 70대 노인이 다 뚫고 탈출해서 고려에 투항을 했고 그래서 날 앞잡이에 세워줘. 그래서 요 자식들 내가 때려 죽일 거야 해가지고 결국은 앞잡이가 돼서 후백제를 치러 가고 그 과정에서 근데 신라가 먼저 선수치죠. 그래서 마지막 왕이었던 경순왕이 김부이죠. 고려에 기순하게 되면서 신라는 이제 고려로 자연스럽게 흡수가 됐고 그 다음에 후백제군하고 1, 2천 전투라고 합니다. 마지막 전투에서 고려가 승리하게 되면서 실제로 견훤이 선봉에 서서 자기 자식들하고 싸웁니다. 그래서 이겨서 후삼국을 통일하게 된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통일한 이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여러 정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후삼국이랑 그리고 신라 말대의 상황을 한번 보면 굉장히 세금 독촉으로 굉장히 시달리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오랜 계속 전쟁이 있었던 시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생을 안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10분의 1로 줄여줬다고 했죠. 어마어마하게 줄여주었고요. 그리고 흡창이라고 하는 걸 설치해서 빈민을 구제하는 기구를 두었다. 그래서 엄청난 복지 정책을 했다. 그래서 그만큼 민생을 안정시키는 역할들을 했고 다음에 새롭게 이제 통일을 했기 때문에 민족을 통합하는 정책도 필요했죠. 그래서 신라랑 후백제 백성 그리고 발해 유민까지 통합을 하게 되는데 발해가 거란에게 멸망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대광현이라고 하는 왕자가
쫙 유민들을 끌고 내려와서 고려로 기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유민까지 통합하면서 실질적으로 민족을 통합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에 태조는 처음부터 그래서 북진 북으로 진출하겠다. 이거는 옛 고구려의 영토를 되찾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고구려 계승의식을 아주 투철하게 보여줬고요. 그래서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서경 서쪽의 수도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토도 좀 넓혀요. 그래서 청천강부터 영흥만까지 영토를 넓히는데 이때 이 청천강이라고 하는 곳이 살수대첩의 그 살수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거 뭐 설명했는데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수업 때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에 사실 이 고려라고 하는 나라는 제가 수업 때도 설명했지만 왕건의 절대적인 혼자만의 힘으로 통일을 이루고 만든 나라가 아니라 각 호족들의 엄청난 연합 정권의 성격이 굉장히 강했고, 그래서 여전히 이 지역에서 이 호족들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 그래서 이 통일 과정에서 태조는 이 호족을 포섭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견제하는 정책, 이렇게 그래서 호족을 어떻게 요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먼저 포섭을 하는 정책부터, 그래서 우리는 구분을 해서 한번 볼 텐데, 포섭하는 것, 내 편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결혼하는 거죠. 그래서 혼인 정책, 그래서 유력한 호족의 딸하고 다 결혼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왕건은 부인만 29명이에요. 부인만. 그래서 첫 번째 부인 하고 그 다음 뭐 후궁 누구 이런 게 아니라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에서 29명의 부인까지 해서 29명의 왕비를 뒀습니다. 근데 요게 뭐 그때도 제가 설명했지만 엄청난 왕위 계승 분쟁의 씨앗을 만든 거죠, 사실은. 그래서 25명의 왕자가 태어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왕위를 잃을 사람은 한 명이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왕위 계승 분쟁을 일으키는 좀 문제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당시에 포섭할 때는 굉장히 좋았지만 엄청난 후유증을 겪게 만드는 것도 이 혼인정책이다라는 것도 좀 생각을 해두시고, 다음에 성씨를 하사하는 겁니다. 고려 요 왕조에서 가장 좋은 성씨는 뭐겠어요? 왕족인 왕씨겠죠? 그래서 유력한 호족에게 왕씨를 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엄청난 유력한 호족이면 저한테 이제 넌 앞으로 최보구가 아니라 왕보구야 라고 왕씨를 주는 거죠. 야, 영광스럽다 이렇게 되는 거지만 이름 자체는 좀 별론 것 같아요. 제 이름은 무조건 최가 제일 낫습니다. 왕. 그리고 실제로 왕 붙여서 괜찮은 이름 사실 잘 없어요. 자기 이름에 한번 붙여보세요. 그 다음에 관직 주는 거, 그 다음 토지, 토지, 요때 준 토지를 역분전이라고 얘기했었어요. 역분전. 역할에 따라 분배한 토지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공신들한테 얼마나 이 통일의 공로가 있느냐에 따라, 역할에 따라 그 토지를 나눠준 것입니다. 그래서 내 편 만드는 방법은 선물을 계속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포섭하는 방법이 있고, 포섭만 해서 계속 좋은 당근만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견제하는 것도 필요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신관 그리고 기인제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신관이라고 하는 건 제가 양산 출신에 이제 중앙의 고위 관료가 됐어요. 그러면 너는 양산 대표야. 그래서 널 양산의 사신관으로 삼을게 라고 해서 양산에 남아있는 지방의 유력한 힘 가진 애들, 이런 애들을 중소호족 이런 애들을 좀 다스리는 명예관직을 준 겁니다. 그게 사신관 제도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왜 견제냐면 너 대표해서 와 나 대표야 이제 막 어깨 뽕 들어 이런 게 아니라, 양산 지역이나 뭐 주변 지역의 애들이 잘못했을 때는 대표해서 제가 이제 혼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같이 이제 처벌하고 이런 것들이 사신관입니다. 그 다음 이제 기인제도는 납치할 기자에 사람 인자예요. 그래서 기인, 사람을 납치하는 제도인데, 그러니까 인질 제도입니다. 인질 잡아두는 거 가장 좋은 거는 자식을 인질로 잡아두는 거겠죠? 그래서 지방에 이제 힘센 놈이 있으면 그 자제를 이제 중앙의 수도로 보내가지고 인질로 잡아두는 거죠. 그래서 말 안 듣네, 너 자식 죽인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기인제도. 그래서 견제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제도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에 태조가 죽기 직전에 후손들에게 훈요 10조라고 하는 걸 남겼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북진 정책해라 그리고 왕으로서 어떻게 해라 이런 것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요거 사실은 굉장히 불분명하거든요. 근데 교과서에는 담겨 있기 때문에 그냥 봤습니다. 자, 요거 진짜 보면 진짜 깜짝 놀라는데 요 부인들이 이제 전국에 있는 부인들입니다. 전국에 있는 부인들이 아니고 전국에서 이제 결혼한 왕비들 출신지를 보는 건데 전국적으로 다 있죠. 그래서 정말 어마어마한 29명의 부인을 두고 있다. 자, 그 다음 수업 때 엄청 자세하게까지는 설명을 할 수는 없었지만 일단 29명의 왕자 중에서 왕건이 이제 죽었죠. 유언 남기고 이제 갔고 그 다음 왕위를 이은 사람은 왕위를 이은 사람은 다행히게도 장남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남이 먼저 있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해종이에요. 그래서 근데 좀 희한한 게 왕건이랑 장남이기 때문에 가장 오랫동안 왕건과 함께했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왕건이 통일 과정에서 같이 전장을 누비고 굉장히 건강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왕이 되더니 시름시름 앓다가 병사거든요. 그래서 금방 죽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정종입니다. 네, 배달은 이제 동생, 이복 동생이 이제 하게 된 거고 근데 또 4년 만에 죽습니다. 건강했던 그 왕자가 갑자기 또 4년 만에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왕위를 이은 사람이 바로 광종이에요. 그래서 4대 광종인데 그래서 1대 태조 다음에 2대 3대까지는 조금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요 당시에 호족들 중에서 그러니까 왕의 장인인 거죠. 장인이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굉장히 왕위 계승 분쟁 때문에 혼란스러운 시기였다라는 것 좀 생각을 해두면 되고요. 그래서 광종 때는 중요했던 거는 왕권을 얼마나 안정시키느냐가 되게 중요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광종이 빛날 광이냐 미칠 광이냐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 광종이라고 붙이는데 한자 자체는 당연히 빛날 광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굉장히 한편으로 봤을 땐 빛난 업적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 봤을 땐 되게 미쳤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숙청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한번 볼 텐데 광종이 생각했을 때 결국 이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왕권이 굉장히 강력해야 되는데 그때 좀 방해되는 세력이 바로 호족이라고 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호족들이 갖고 있는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 호족들의 권한을 세력을 약화시켜야 됐고 그래서 생각한 것이 바로 호족들이 갖고 있는 이 노비들을 해방시키는 거였어요. 근데 요 당시에 노비라고 하는 존재들이 호족들에게는 농민이 되기도 하니까 경제력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군사력이 될 수도 있는 아주 위험 요소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노비들을 또 불법적으로 노비를 만들어서 노비의 숫자를 막 계속 늘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노비들을 검사해서 그러니까 노비 안검법 이런 걸 통해서 살피고 검사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검사해서 원래 신분으로 돌려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노비의 숫자를 줄일 수 있고 그러면 호족의 세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호족의 세력이 약화되면 자연스럽게 왕권이 안정되는 이런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노비안검법은 굉장히 중요한 제도 중에 하나고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과거제라고 하는 걸 실시했습니다. 수업 때 제가 요거 자세히까지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중국에서 사신이 한 명 왔었는데 쌍기라고 하는 사람이 왔습니다. 쌍기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이제 광종이랑 막 얘기를 하다가 이제 과거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니까 광종이 과거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쌍기라는 사람을 잘 꼬드겨 가지고
기화를 시켜버려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기화를 시켜가지고 쌍기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고려의 과거제를 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제를 처음 실시한 왕이 광종이고, 그래서 과거제를 실시하게 되면 기존에 정치 권력을 갖고 있던 이 호족들이 중앙에 관리가 돼서 그냥 마음대로 가문 잘 타고 난 거 가지고 그냥 막 귀족이 되고 이런 것들이 관료가 돼서 귀족 관료가 되는 이런 형태가 많았는데, 그거 없애고 이제는 시험 쳐서 뽑겠다라고 해서 호족들의 세력을 좀 없애고 새로운 이제, 그리고 이 과거제를 통해서 왕이 뽑는 존재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왕이 충성할 수 있는 관료들을 뽑아냈다. 그리고 관리 공복을 제정하면서 이런 제도를 갖춰가는 거죠. 그러면서 기존의 귀족들, 호족들 이런 애들을 권력에서 배제시키는 겁니다. 배제시키고 정치 세력들을 만드는 거죠. 왕 밑에. 그게 이제 과거제였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왕권을 높이기 위한 한 방법으로 칭제 권언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되는데, 요거는 합쳐진 말입니다. 황제를 칭하고 권언, 기원을 세운다라는 뜻인데, 권언이라고 한 뜻은 연호를 사용한다라는 뜻이고요. 우리 그 광개토대왕 때 영락이라고 영원히 즐겁게 하겠다 이런 막 연호를 썼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칭제 권언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되고, 그래서 난 이제 황제야. 고려는 단순하게 왕이 아니고 난 이제 황제야 라고 왕권을 굉장히 높이는 그런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그런 이러한 여러 가지 정책, 노비안건법에 대해서 왜 이렇게 힘드네요. 일하다 보니까. 그래서 노비안건법에 대해서 되게 반발하는 세력들이 있었겠죠. 그런 공신이나 호족들을 잘됐다 해서 막 숙청시켜 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숙청시키고, 그를 통해서 이제 피해 군주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래서 광종은 엄청나게 왕권을 안정시킨 그런 공로를 바탕으로 빛나는 왕이야 해서 빛날 광자 광종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 광종이 4대고 5대 경종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 다음 6대 성종 때 와서 우리가 역사에서 성종이라고 하는 왕이 나오면 뭘 생각하면 되냐면 체제를 안정시킨 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고려 때 성종도 마찬가지고 조선 때 성종도 마찬가지고, 우리 중국사 할 때나 이런 거 보면 성종이라고 하는 존재가 늘 있어요. 늘 있는데, 이 성종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사람한테 붙이냐면 체제를 완성한 사람이다 이렇게 붙이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때 말하는 체제라고 하는 건 유교 이념의 통치 이념으로 삼는 그런 체제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성종의 힌트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성종 나오면 체제 완성. 그래서 뭘 생각하면 되냐면 삼성육부제라든지 이런 것들 생각을 하면 다 맞습니다. 자, 근데 성종할 때 꼭 같이 연결시켜서 봐야 될 사람은 바로 이 최승로라고 한 존재입니다. 최승로가 육두품 출신의 유학자라고 보면 되는데, 이 사람이 개혁안을 하나 올려요. 그걸 이제 시무라고 합니다. 개혁안, 시무책이라고 하는데, 시무 28조라고 28개 조항의 개혁안을 왕한테 바칩니다. 근데 왕이 딱 보고 좋아, 이 정책 되게 좋아 라고 해서 이걸 수용을 하게 되고, 요거에 따라 이제 유교 이념에 입각한 통치 제도를 정비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무 28조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성종이 존재할 수 있는 그 중요 바탕에는 이 시무 28조가 있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수용해서 나타난 결과가 바로 12목이라고 하는 걸 지방의 중요 요지에다가 설치한 다음에 거기에 최초로 지방관을 파견을 해요. 수령이라고 하는 존재를 파견합니다. 어버이 수령 이런 거 아닙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학교제도, 그래서 국자감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유학교육기관을 만들었다. 그래서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게 중요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고려의 정신을 지배하는 건 여전히 불교입니다. 삼국시대 때부터 불교가 종교로서 엄청난 역할을 하지만 통치 이념으로서는 유교가 이제 통치 이념으로 쓰였다라는 거 기억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통치 체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재미없어 하는, 저는 아주 즐거운 것인데, 자, 중앙정치 제도부터 한번 보면 우리 수업 때도 설명을 했지만 고려의 중앙정치 제도는
기본적으로 우리 뭐 무슨 삼성육부 뭐 이런 거 몇성육부 이런 거 나오면 기본적으로는 당의 율령제의 바탕에 둔 그 삼성육부제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당의 삼성육부제를 기본 틀로 가져오고 거기에 당시 고려의 모델이 될 수 있는 나라가 송이었어요. 그래서 문치주의를 하고 있는 송나라. 그래서 송나라의 관제를 좀 따오고 거기에 고려의 독자적인 기구를 포함해서 고려의 이 중앙정치 제도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 틀은 삼성육부제를 모방을 해서 이성육부제를 썼다. 그래서 원래는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 이렇게 3성인데 고려는 중서성이랑 문화성을 합쳐요. 그래서 중서, 문화성 그리고 상서성 이렇게 두 개를 둡니다. 그래서 중서, 문화성이 최고관서이고 여기에 장관은 문화시중이라고 해요. 하시중, 문화입니다. 문화시중. 그래서 이 사람이 국무총리 역할하고 국가정책 심의 결정을 하는 최고관서이고, 다음 상서성 아래에 육부를 둬서 2호 예병현공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이렇게 행정 실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까지가 이제 삼성육부제를 따온 거라면 그 다음 송의 관제를 좀 수용한 형태가 있는데 그거는 중추원과 어사대와 삼사예요. 그래서 중추원은 군사 기밀과 왕명을 출납하는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 비서실 같은 거고요. 다음에 어사대는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는 지금으로 치면은 뭐 국정원도 되겠고 아니면 감사원이나 뭐 이런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국정원 좀 아니겠네요. 그래서 감사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삼사 같은 경우는 곡식과 화폐의 출납에 대한 회계, 그러니까 재정이나 뭐 회계 이런 걸 담당하는 단순한 기관입니다. 근데 요거 헷갈릴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할까 말까 되게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강조해두는 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뭔가 기억에 남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스쳐가더라도 그래서 한번 얘기를 했었고 다시 한번 하겠는데 정말 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 고려의 3사랑 조선의 3사를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고려의 3사는 이 기구 자체 명칭 자체가 3사예요. 그래서 숫자가 아니라 그냥 3사. 그래서 한글로 우리 3사 기억을 하면 되고요. 근데 조선의 3사라고 하는 건 3사라고 하는 기구 명칭 자체는 없습니다. 없는데 사원부 사관원 죄송합니다. 연락이 와가지고 다시 이어서 조선의 3사는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이라고 그러니까 3사 자체의 기구 명칭은 없는데 요거 세 개의 기구를 합쳐서 통칭하는 명칭이에요. 그냥 통칭해서 요거 세 개를 통틀어서 그냥 3사 세 개의 기구다 언론기관 역할하는 세 개의 기구다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고려의 3사는 단순하게 재정 회계를 담당하는 기구 명칭 자체가 3사라면 조선의 3사는 언론기관의 역할을 하는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 이렇게 세 개를 합쳐서 통칭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에는 3사라고 하는 기구 명칭 자체는 없어요. 없는데 그냥 세 개를 합쳐가지고 요거는 그냥 3사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에서의 3사라고 하는 건 한글 3이 아니고 숫자 3으로 기억을 하면 돼요. 세 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앞으로 여러분들 뭐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그리고 수능에서도 그리고 뭐 한능시든 뭐 공무원 한국사든 앞으로 한국사를 다룰 때 조선의 3사 그리고 고려의 3사 요거 비교하는 건 꼭 나오거든요. 뭐 바꿔서 낸다든지 꼭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려의 독자적인 기구라고 하는 건 도병마사랑 식목도감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요거는 중서문화성이랑 중추원의 고위 관료, 우리 앞에 헷갈리니까 뺍시다. 고위 관료들이 모여서 국가중대사를 협의 결정하는 기구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일종의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 삼국시대 때 있었던 귀족회의체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제가이라든지 정삼회의, 뭐 화백회의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 기족회의의 전통을 살린 게 도병마사랑 식목도감인데 도병마사 같은 경우는 병마 있으니까 뭐겠어요? 병사랑 뭐 군마 이런 거겠죠? 그래서 국방 문제, 군사 문제에 대한 회의 기구이고, 그다음 식목도감 같은 경우는 식목하니까 뭐 나무 심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식목도감은 법과 규칙을 다루는 거에 대한 이제 회의 기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이성육부제 요거 해당되는 거가 이제 삼성육부제를 따온 거고, 다음 송의 제도를 수용한 거는 중추원과 어사대 3사 이렇게 3개, 그리고 도병마사랑 식목도감은 고려의 독자적인 기구다 이렇게 구분해서 기억해두면 되겠습니다. 뭐 복잡하지 않죠? 이거 복잡하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한 가지 우리 보통 이제 육부를 명칭을 외울 때 2호 예병 현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고려는 약간의 변주를 줬어요. 약간 요거 약간의 똑같이 백교음 좀 존심 상하잖아. 그래서 조금 바꿔요. 그래서 이병호형 예공입니다. 이게 뭐 나라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뭘 더 중요시 하느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난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고려는 2호 예병 현공이 아니라 이병호형 예공이었다라고, 뭐 요거까지는 몰라도 돼요. 그냥 요거 6개의 부가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거다, 육부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제가 수업 때 설명을 못했어요. 시간이 부족해서. 근데 정말 중요한 제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거 천천히 한번 설명을 해볼 테니까 잘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업 때 다시 한번 제가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한번 보면 중서문화성의 낭사 그리고 어사대의 간원으로 구성된 제도가 있어요. 제도. 그래서 요거를 이제 부르는 명칭이 대관이랑 간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합쳐서 부르는 명칭을 대간제도로 갑니다. 대간. 여기 나와 있는 대관이 아니고 대간이에요. 대간. 대관, 관관 합쳐서 앞자만 따서 대간제도라고 합니다. 제도예요. 그러니까 기구가 아니라 대간제도라고, 기구는 아니지만 제도라고 하는 게 따로 있었는데, 뭐냐면 고려에는 조선의 아까 3사 얘기한 게 언론기관 역할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에는 언론기관이 존재해요. 기구 자체가. 근데 고려 같은 경우는 언론기구가 없어요. 언론기구가 없지만 대신 그걸 보완해 줄 수 있는 대간제도라는 게 있어요. 제도. 그래서 기구랑 제도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제도는 형체 자체, 뭐 기구 자체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이제 공간을 건축물을 하나 두고 여기 이제 언론기관이야 라고 이렇게 두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나의 제도를 만들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는데, 얘들이 갖고 있는 권한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봐둬야 돼요. 그러니까 대관이라고 하는 애들이 어떤 권한을 갖고 있냐면, 첫 번째는 서경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그 2학년 때 성직자 임명권을 서인권이라고 불렀어요. 기억나나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서경이라고 하는 거 관리 임명 동의권입니다. 요걸 이제 서경권이라고 해요. 요게 너무 어려우면 관리 임명 동의권이다 라고 기억을 해두면 되고요. 다음에 간쟁이라고 하는 권한도 있는데, 뭐냐면 국왕의 과실, 그러니까 국왕도 잘못할 수 있잖아요. 오류를 범할 수도 있고 뭔가 실수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직언을 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말 하는 거예요. 왕 그거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요거는 잘못됐습니다 라고 바른 말 해주는 거.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뭐 사극 같은 거 보면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막 해서 막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막 고쳐달라고 시정을 요구하는 거, 요게 이제 간쟁이에요. 그 다음에 봉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반박해서 봉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왕이 뭔가 정책을 하라고 이렇게 내려줬습니다. 그러면 그게 중서문화성이나 이런 거 거쳐가지고 뭐 중천이나 이런 데 내려가겠죠. 거쳐가지고 행정 실무를 담당한 육부 이런 걸로 이제 내려가게 되는데 그때 요 대관들이 요걸 보고 이 정책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면 그에 대한 비판, 반박을 해가지고 이렇게 고치셔야 됩니다라고 봉해서 왕의 명령을 다시 올려보내요. 고치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걸 통해서 왕권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 대간제도입니다. 그래서 대간제도라고 하는 건 고려에서 아주 중요한 언론기관의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대간제도 좀 어려운데 요 갖고 있는 권한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언론기관 역할을 하면서 왕권을 견제하는 역할을 했다. 요거 기억해두면 되겠습니다. 일단 요까지 하겠습니다. 요거 그 다음에 지방행정제도는 다음에 일단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